네, 여러분, 이 선거 재미있게 보십니까? 재미없다고요? 짜증난다고요? 만인을 불쾌하게 하고 만인을 짜증나게 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짜증이 좀 날 겁니다, 요즘. 우리 선거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정치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온 국민이 왜 이 선거라는 절차에 이렇게 가혹한 시련에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너무 화내지는 마십시오. 저는 사실은 제가 주위 분들한테 뭐 이렇게 댓글 보면 나라 네. 망한다, 뭐 이 네. 야당 지지하는 분들 이해 못해서 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그쪽 분들은 또 이쪽 지지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이해 거예요. 못하죠. 예. 그래서 도대체 생각이 보수가 다른 뭐냐를 건데, 묻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쭉 보면서 사실은 정치에다가 자꾸 자기 가치관이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정당들하고 일치시키면, 정치인하고 일치시키면 본인이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함익병 원장님 모시고 토크쇼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 사람은 진보들이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들 금방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DJ도 겪어보고 노무현도 겪고 문재인도 겪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이 국가의 어떤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쇼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뿌리 깊은 것들이 있는 거다. 그게 우리 기업이나 젊은 세대들이 훨씬 그 글로벌 능력이 뛰어나고 정치인들이 뒤늦게 뭐 뒷북치면서 2차 전지 어쩌고 뭐 바이오가 어쩌고 그러지만 기업들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다 투자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계란처럼 뭐 건드리기만 하면 깨지고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 경제론자나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의 선택에 대해서 수긍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선거 결과를 흘러가는 데는 또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장의 어떤 선택하고 피드백을 수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진정한 시장 경제론자하고 자유주의자이고 보수주의자지.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이게 다 바보고 다 사기고 다 여론 추이 같은 거 이해가 안 되면 뭐죠? 여론 추이 같은 거 여론조사 결과 종합해 있는 걸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소개하면 바보야 너 그걸 지금 아직까지도 믿니?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다 이미 여론조사도 밑밥 깔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윤 대통령이 보수가 집권했는데 저쪽에 부정선거에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면 대통령부터 탄핵을 해야죠. 그 무능한 대통령을 왜 두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고 제 삶이 정당들의 성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번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 공천 취소되는 대상들 얘기군요. 이게 보면 이제 막말했다고 무대기로 취소되고 비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충남인가요? 세종시가 갭 투자했다고 공천 취소하고 거기는 공천도 못했죠.
다음에 최근에 그 변호사 한 분이 성범죄 변호했다고. 예, 저 지탄에 대해서는 네. 범죄하면서 뭐 변론에가 2차 가해다. 이건 변호사에 대한 직업에 그래서 대한 몰리예죠. 네. 그래서 취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권자들은 새로운 후보자들을 파악할 시간도 없고 네. 그냥 자른 사람들이 아무나 갖다가 전략공천이라고 그러고 대신 바꿔버리고 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거 지금 저기 2주, 3주 남았는데 후보를 그냥 네. 전격 교체해서 투입하고 이런 네. 나라가 그 선진국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는 없죠. 네. 그리고 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유권자는 항상 방관자고, 네. 이건 선거가 아니죠. 왜냐하면 후보부터를 내가 골라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권력자들이 골라주면 여기서 좋으냐 싫으냐 비토권만 네. 행사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 네. 권리, 투표를 할 때, 그 권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네. 차압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이 전체가. 정당 제도 또 네. 이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않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그, 어떤 의미로서 사회적 지명도를 키운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인재라고 영입을 해요. 정치에 대한 경험도, 내가 정치인이 돼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도, 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그저 사람들 이름만 알려지면 무조건 되죠. 다. 네. 이름 알려진 사람. 어디서? 왜냐하면 그 전에 신인들이 정치를 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놨거든요. 네. 다 박탈해놨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자기가 정치가 있으면 선거 몇 년 전서부터 네. 활동을 해야 신인 네. 정치인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도 그렇게 얻고, 선거 운동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적극 작은 단위의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예. 그런데 신인이 와가지고 무슨 여론조사 가지고 공천을 하니까 무슨 공개 경쟁한 것 같지만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그 국회의원은 그 4년 동안 그 지역의 당원명부 다 가지고 있고 행사 다 했었는데 자기는 저기 한 일주일 전에 명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접촉해봐야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다 권력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픽업해놓고 그렇죠. 할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경선이라 해놓고 기존 하면은 기존 현역이 다 이기죠.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 놓고는 거기다 대고 뭐 여성 가산점 주고 신인 가산점 주고 뭐 그런 그 가산점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이 정치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우리의 권리가 상당 부분 훼손된 채로 진행되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우리가 이제 어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다 유럽에서 17세기에 우리가 되면서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완성이 된 게 근대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과학, 기술, 경제에 의해서 주도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가 근대성이 있느냐 없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성과 개인주의에 의한 사회 진보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통적인 신념의 의문을 뿜어야 되는데 요즘 이 교수님 고생하시는 스티븐 핑거의 다시 계몽이라는 책을 보면 계몽이 되려면 기본 조건 종교를 버려야 된다. 우리 사회에 지금 보수 쪽이 전근대성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통적인 신념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배신자, 이게 군신 관계로 보고 상하 관계로 보고 무조건 당원이면 당 소수의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적 신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전근대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준석은 늘 싸가지가 싸가지 없죠.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네. 그 성리학적인 봉건적 가치관 그것도 대부분 보면 위선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어떤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네. 복종을 하라. 말이 되는 네.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산업화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나라 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네. 대해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그 근대성의 네. 기준인데 이 첫 번째 막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기서 그 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나 권력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표현의 자유가 네. 근대성을 유지하고 민주를 유지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네. 기본적인 그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저 막말의 기준은 황당하게 이를 데 없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도태우 폄훼 논란, 이종석 호주 대사 논란,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전체가 뭘 뜻하냐면 지극히 성리학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이슈들이에요. 사실은 일반 독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죠? 예, 태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대안이 뭐야? 네. 청년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저출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온갖 정부 이제 재정 악화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 PF 부실들, 부실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다 지금 아무 수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네. 그럼 몇 년 후에 주택 가격은 또 어떻게 네. 공급을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20대가 남녀 성 간의 그 정치적 인식의 격차, 네.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고 네. 거의 성대결인. 그럼 그 원인은 그걸 어떻게 네.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저게 없어요. 얘기는 다 없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후보 부인의 도덕성 네. 경쟁으로 그냥 대선을 다 치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다 기대가 다른데 사실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굵직한 아젠다는 하나도 없어요. 네. 약속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맨데이트라는 게 없어요. 근데 네. 꼭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선거 내내 이건희하고 초밥 카드 그거로 네. 다 지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정 위주의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전부 도덕성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전부 개인의 네.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거든요. 다 도덕성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또 뽑아놓고 보면은 도덕적인 인물도 없어요. 없죠. 대표적으로 장해찬 예. 물론 그냥 점잖은 사람을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40대인데 2014년 발언, 2012년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했던 발언을 가지고 페이스북 발언을 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2012년이 14년 발언이에요. 얘기도 이게 표현이 거칠죠. 맨날 난교를 하고 예쁘게 생겼고 이 글자를 좀 보이게 하더라도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 뒤에 메시지만 보면 좋은 말이네요. 그런 거죠. 지나치게 과거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 제가 맨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이 어떻게 가서 뭐 해외에 가서 도박을 했다, 대마를 했다 그러면 그게 범법이면 형사적 책임만 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TV에 다 못 나오고, 네. 그러니까 자기 생업 활동 못 하게 하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스포츠 선수나 저 스타나 그 배우나 뭐 저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도덕성 배우려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래 잘하면 네. 되고 그 공 잘 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배구 선수가 저기 20대, 10대 때 학폭했다고. 네. 그 프로 선수를 목을 잘라가지고 한국에서는 생업도 하지 마라. 그 조선일보의 횡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횡포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처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치가 되는 나라는 법에 의한 네. 처벌 이외에는 사회적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런 거죠. 이게 아니 20대 때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이군요. 예, 13년 전이에요. 이게 12년 네. 전, 10년 전,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이거든요. 네. 뭐, 이 정봉주 뭐 지뢰가지고 농담했다 그러고, 뭐, 여기 뭐, 원래 뭐, 입이 그런 분이고, 도태우 변호사에 관한. 네. 저는, 도태우 변호사의 뭐 저는 이 5.18 이런 거보다 저는 지지를 못해요. 왜냐면 네. 도태우 변호사가 저는 몇 가지 있어요. 이 보수 쪽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의 그거가 보수를 네. 위해서 막 뭐 한 것처럼 하는데 그때 저 헌재에서 변호했던 전략이나 논리나 이런 거 보면 그냥 특히 그 변호인단에서 며칠 앞에 쓴 분이 그냥 판사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발언을 하고 좀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을 다 적대적으로 네. 얘기하고 저는 이해도 안 되는 그 전략들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도태우 변호사가 이 부정선거론에 또 편승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모론에 잘 빠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이런 많은, 여기, 잘리지는 않았는데, 네. 민주당에서 양문석이라고 하는 네. 전 의원이 그렇게 네. 노무현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심한 비판을, 직설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나면 네. 하는 대항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무슨 모습일까가 저는 네.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렇게 소신 있게 강성 발언으로 자기 지명도를 높였고, 네. 그래서 후보가 됐는데 이게 막말이라고 해서 잘릴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사과야. 100번 후회하고 있다. 사과야. 그리고 네. SNS를 폐쇄해요. 과거 건 못 읽게. 그리고 묘수 앞에 가서 엎드려. 이거. 양문석이 이렇게. 아니, 네. 이게 노무현 묘소 같은데. 노무현 묘세요. 양문석이 민주당 후보인데, 네. 전에 발언이 이거거든요. 국민 70%가 반대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걸 반대하는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네. 그걸 밀어붙여서 노무현이 불량품이다. 역겹다. 가면서는 미국인이다. 그리고 이 죽고 나서는 바로 서거로만 먹고 사는 민주당이다. 뭐 이런 컬럼을 썼으면 엄청 소신 발언이잖아요. 자기 정치에 대해서. 그런데 후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저 무덤에 가서 엎드리고 이런 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죠. 후보로. 네.
근데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거는 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한겨레고 뭐고 그때 예. 한미 FTA 하고 나면 우리나라 일자리 다 없어지고 나라 망하고 경제 주권 다 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자파 얘기를 하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후반기에 얼마나 그 실용주의로 전환을 했느냐, 얼마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식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지금은 정치권에서 퇴출됐어야 맞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공천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데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걸 가지고 막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럼 지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생각이 지금도 옳았는지 틀렸는지 노무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주의로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야지 여기 가서 엎드려 이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이 막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잠깐 누누이 얘기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점잖고 옳은 얘기, 대중이 옳다는 얘기를 하라고 그걸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누구도 반대 안 하고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뭐냐면 불편한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남이 싫어할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그 억압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막말이기 때문에 퇴출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막말이 완전히 저 막말이 정적 제거하는 수단화된 거죠. 정쟁의 수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판단을 왜 그들이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선거에도 못 나게 하는 거. 이게 인민재판하고 홍위병이잖아요. 아니, 뭐, 국힘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대호, 뭐, 또는 뭐, 차명진이,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선거 중에.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그 선거 과정에 공천도 그렇게 곡절을 겪었고, 선거 과정에 자당 후보를 막 제명을 했고, 그러고 대패해놓고는 그걸 인정을 못하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하는. 근데 저는 다른 분보다도 김대호 소장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아니, 어떤 지역에 장애인시설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 님비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천박한 현상이 그런 거죠. 장애인 학교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장례식장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물질적인 나라고 물질주의적인 그래서 그래서 아니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우리도 다 장애인 된다.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장애인 폄하라고 제명. 도대체 이렇게 왜곡을 하고 표현을 못하게 하는 소문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 지대 추구 카르텔 집단 행동에 동조하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느 집단이도 지대 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었고 그것도 하는데 대통령의 접근 방법도 어쩌다 한번 들은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나 논리도 논리의 비약이고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고 저쪽에서 보면 검찰 독재가 통하냐면 그 노한규 전 노양구 원장님이요. 의협 전전 회장님이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전이군요. 페이스북에다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그 글을 하나 썼다고
지금 계속 경찰 조사와서 불려다니는 거거든요. 네. 거기 홍보위원장 맡은 주소 예. 의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그 대학원을 다 나오고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네. 전 회장이 페이스북에다가 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거 듣고 단체 행동을 했고 네. 안 할 단체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하고 네. 경찰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수사 과정을 계속 또, 소환장 보내고 부르고 망신 주고 네. 지금 거기 지휘부에 있던 분들이 아니 자기 이해를 표현할 이해 집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행복 추구권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은 이런 거고 네. 정부가 생각하는 또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공동선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 추구권은 국가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인이 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투표가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권의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가 돼야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의사 표현을 하는 본질적이죠.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추구하는 것든 돈을 추구하는 것든 투표라는 것도 다 크게 뭐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 집단이 무슨 협회가 만들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이해 집단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 수단이냐, 폭력적 수단이냐, 폭력적 수단이라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렸다고 계속 불려가지고, 얼마든지 그거에 동의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막말론장은 그냥 집단 검열일 뿐이거든요. 예, 정당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집단 검열이에요. 이건 독재자들이 하는 거죠. 네, 부동산 갭 투자에 대한 비난. 두 야, 번째는 이거 긴장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이 양반이 세종갑입니다. 예, 세종갑에서 이영선이라는 양반이 뭐 집도 여러 채고 상가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민주당 발표예요. 갭 투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물론 두 가지 명분이 있어요. 하나는 갭 투자를 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속이고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럼 뭐 서류를 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했거나 그거는 뭐 공천할 때 서약했으니까 위반이 있으니까 그건 권리가 있는데 저는 이 갭 투기 근데 이제 변명도 아주 정말 치졸하죠. 변명. 이 집을 여러 채 사고 오피스텔을 샀는데 옛날에 그 뭐죠? 김의겸인가요? 흑석 김의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제 만만한 게 배우자예요. 그저 배우자 책임으로 미루고 37억인가 뭐 그 총 가격에 그런데 34억이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부채를 졌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 관계는 아니거나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나라 살림을 하겠다는 거가 더 웃기는 거고. 웃기는 얘기죠. 이게 무슨 나 모르는데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1,000만 원 주고 샀다 이게 모르겠는데 부동산 재산 전부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채예요. 실제 자기 순재산은 얼마 있지도 않아. 아니 근데 그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죠. 무능력자인데 근데 이쪽이 이제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뭐 저도 가끔 보고 좋아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너 한 놈 아니고 얘도 갭투기 했으니까 다 자백해. 이재명 네가 빨리 자백해 이렇게.
네. 회계사께서 갭투기는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네. 근데 아마 이 두 분이 이제 삼성물산 예. 그 제일모직축 뭐 합병 관련된 팀이죠. 예. 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식이라는 후보도 네. 보니까 배우자 재산이 5년에 50억이 높고 납세는 1,800만 원밖에 없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갭 투자를 이게 이제 문재인식의 세계관이에요. 네. 개인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집값을 어떻게 바꾸죠? 몇 명이 집을 네. 더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됐을 때 정부의 주택공사가 몇 채 더 사면 그냥 확 올라가겠네요. 네. 정부가 구매 능력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이 계속 그래서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네. 집 가진 사람들을 그냥 계속 세금으로 네. 죄인화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문재인식의 부동산 세계관이고 네. 그게 노무현의 세계관이었죠. 부동산관이었죠. 이건 명백히 잘못된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왜 안 떨어지냐 보면요. 네. 이게 코아 CPI고 이게 전체 물가 지수거든요. 네, 녹색입니다. 이제 요게 이 코아니까 네, 네, 네. 노란색. 식품하고 에너지 네. 빼놓고는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요게 임대료 네. 주거비용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거비용을 빼면 인플레이션이 벌써 2% 이하로 확 내려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비스비든지 공산품은 팬데믹 이전보다 마이너스로 가 있어요. 요새. 네. 예, 상품 가격은. 네. 자동차가 높았었거든요. 네. 자동차도 팬데믹 이전보다 내려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미리 많이 산 데다가 중국이 요새 내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경제를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중심으로 해다가 부동산이 위험해지니까 네. 부동산은 완전히 이제 부동산을 탈피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그 제조업 쪽에다가 그냥 대거 네. 이 지원금을 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은행들이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대출 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네, 나오는군요.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네, 진입한 그건 미국에서도 이슈고 우리도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미 공산품 가격 같은 것들은 그 이전 가격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네. 다른 서비스 가격도 다 떨어졌어요. 미국에. 음. 근데 오로지 이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집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네.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상품은 다 2%대로 떨어져요. 최근에 네. 다시 좀 올라갔거든요. 여기 2% 접근했는데 이놈 때문에 이제 높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이미 2%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면 네. 금리를 타겟 세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집값이라는 게 사고 파는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네. 파는 가격을 가지고 임대료 평균 가격하고 네. 집 가진 사람도 이걸 네가 갖고 있지 않고 임대를 얻으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똑같은 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지금 금리가 못 내려가고 양적 축소 정책을 못 바꾸는 것 중에 미국이 이 주택 물가예요. 네. 주택 물가.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살지 월세를 살지의 수요는 즉시 변동이에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사야 될지 안 사야 네. 될지. 금리 변화하면 내가 월세 사는 게 유리한지 네.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게 그렇군요. 유리한지. 그다음에 네. 이사를 가거나 가족이 더 생기거나 뭐 직장을 바꾸고 그러면 수요는 즉시 변동이에요. 네. 근데 공급은 그렇군요.
공급은 규제가 없어도 공급되는데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네. 집을 그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평가도 받고 택지도 마련하고 택지 인접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20년, 30년 걸리거든요. 네.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0년 걸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상품과 달리 총 수요는 전체 사람이 살아야 될 집 네. 수요는 변함이 없죠. 뭐 네.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자가에 사는 살든 집은 살아야 집은 됩니다. 네. 즉 구매와 임대 사이에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왜 집값이 안 내려가냐면 금리 올라가고 경기 나빠진다 그러고 팬데믹 생긴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 개발자들이 글로벌 금융위 때 집값 폭락하면서 무지 많이 그렇군요.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렇고 먼저 움츠러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이 더 네. 많이 줄은 거예요. 공급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위축이 되니까 가격이 안 내려가는 네.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이 이거 그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진행되거든요. 여기보다 네. 더 심하거든요. 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되니까 지금 건설회사가 수주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해가지고 남지도 않아요. 왜냐면 재개발하는데 건설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가 네. 있어가지고 하다가 맨날 지금 법적 소속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상태 유지하면요. 지금은 집값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사회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네. 이거 미래에는 언젠가는 또 한 5년 후부터 네. 우리나라 지금 집값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미래라고 하는 것의 5년에서 10년 한 5년, 10년 공급 사이클 네.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집권하면서 280만 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놨더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기 무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 갭 투자는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값 올릴 때 사지 않아요. 네. 떨어졌을 때 사요. 불경기 때 사요. 그 바보잖아요. 그렇군요. 올릴 때 여러 채 사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공급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채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네. 여전히 9채는 사실은 갭 투자야말로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죠. 네, 거기다 다 네. 전세, 월세 준 거잖아요. 네. 전세를 주면 이제 갭 투자가 유리하죠. 네. 목돈을 받으니까. 네. 그럼 반전세가 돼.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공급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개인이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개인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냥 네.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테이커죠. 네. 부동산 가격은요. 네. 프라이스 세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부가 올리고 내리고 걸 마음대로 하면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마음대로 운영할 때 하죠, 뭐. 부동산 네. 경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중국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독재 권력도 부동산 중국도 부동산은 때문에 네. 지금 걸치고 경제가 흔들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하고 어느 나라도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 프라이스 세터 없어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개인들한테 그냥 다 그 투기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 지탄의 대상이고 네. 공천 주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불로소득은 네. 불온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갭 투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사람들은 더 싸게 임대를 살 수 있고 네. 자기가 원하는 집이 많이 있어야 네. 원하는 곳에 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건설회사도 돈을 벌고 금융회사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를 모르는 아주 반시장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덕성을 잰다고 하는 게 개인이 돈을 버는 거. 그게 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행복 추구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 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근데 이 재산권을 내가 훔친 것도 아니야. 사기를 친 것도 아니야. 강도짓을 뺏은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융자 받아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네. 그걸 왜
아니, 위험한 투자는 본인이 책임이지, 뭐, 이 사람이 뭐, 이거. 아니,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기 네, 때문에 돈을 버는 해주는 거잖아요. 거죠. 네. 예. 이 사람이 부도나면 네. 대신 물어줄 것도 아니고 정부가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웃기는 거예요. 예. 하나가 이제 뭐 저기 바로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변호사한테다가 계약을 하고 나를 대신 법정에서 잘 변호해 달라. 네. 그러니까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대리인이 경영자인 것처럼 또 제가 집을 살 때 내 대신에 가서 계약서 같은 거 꼼꼼히 챙겨주고 거기 그 동네 시장 조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인집하고 얘기해가지고 방문할 것도 알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집 이게 뭐 이상한 저 담보 같은 거 많이 걸려 있는지 알아주고 이거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가 저희 대리인이고 제가 좋은 거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리인은 뭐냐면 자기의 주인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예, 그건 똑같아요. 그게 경영자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요. 네. 예, 제가 뭐 병이 아파서 의사한테 갔을 때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 끝날 때까지 범죄 피의자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흉악범이라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흉악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변호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사회 정의에 반하는 변호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흉악범들은 변호사도 못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사실은 이 하나의 정의만 존재하는 독재 국가가 되죠.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정의를 찾아가는 거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쪽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하고 또는 원고 측하고 법원하고 피고 또는 피의자하고 변호사가 끊임없이 다투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피의자의 변호를 벗어나서 그 부모에 대한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2차 뭐 가해를 한다든지 그 아무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제기하는 것들이 근거 없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를 하는 거는 법원의 역할이거든요. 법원 안에서 하는 법원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 검찰의 기소도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뭐든지 다 제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제기하는 게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채택을 하거나 그 발언 자체가 저거 하면 바로 저지를 하거나 거기서 아주 엄하게 거기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사법 정의를 발견하는데 방해되는 짓을 변호사가 했다. 명백히 A라는 사실인데 근거도 없는 사실을 막 서도아주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B로 호도시키려고 했다든지 뭐 그러면 당연히 그 판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걸 요청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 말도 안 그럼 법정에서 징계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용어를 따가지고 변호를 했는 논리가 2차 2차 가해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판사를 제쳐두고
외부인들이 판결하는 거죠. 예. 아니, 인민재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도 똑같이 판사 같은 입장에서 활동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검사는 검사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네. 온갖 그 비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변호사는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가능성을 다 제기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예. 가려지는 건데, 이걸 잘못해서 결국 사퇴고 말았잖아요. 아니, 근데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문제였는데, 유력한 언론들까지 그 표현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예. 언론, 조선일보 이런 유력한 언론들이 성추행자를 이차가의 변호한, 예. 아니, 분명히 그 변호를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피의자는 아직 그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확정된 범죄자가 아니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건 확정 판결까지는 네.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의뢰인이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변호사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혼자 유학을 갔는데 그 결혼한 학생들 주는 학교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혼자 갔고 그때 와이프는 이제 큰애를 낳기 몇 개월 전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이어가지고 학기 중에 그만두지를 못해가지고 애 낳고 오기로 해가지고 제 혼자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3일 전에 그 학교 그 하우징 그 오피스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나 혼자 갔다 온 니네가 원베드룸을 주는데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주는데 학기 끝나면 제가 이제 9월 달이었는데 내년 2월이 되면 네. 우리 와이프가 애하고 오니까 투베드룸으로 네. 신청을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너 지금 혼자 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왔다 그랬더니 그럼 와이프가 곧 온다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 그래서 6개월 후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 없이 왔다 그랬더니 그럼 너 기숙사 그 학교 그런 기숙사는 또 말해 메리지 스턴트 아파트는 기혼자 아파트는 기혼자가 커플이 같이 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계약 혼자 처음 미국 이제 유학을 갔는데 계약 이틀 전에 아파트가 없어진 거예요. 당황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아파트를 상업용 아파트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는 표준 계약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앞에 있는 그 임대 계약이 다 9개월 임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기로 해가지고 네. 겨울 학기는 짧고 이제 여름 학기가 되면 집에 가니까 그 여름 방학 빼고 나머지 그 9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와이프가 왔잖아요. 네. 이제 옮겨가겠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쫙 넣으면서 이 계약서 봐라. 너는 여기서 3개월 거니까 그러니까 9개월을 해야 하는데 5개월 만에 나가니 네. 나머지 4달치 임대료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같은 거 다 뜯기고 네. 그 다음에 너가 나가니까 다른 손님을 구하면 네. 아파트 주인이 그거 구해준 공인중개사들한테 소개해준 쪽에다가 반달치 임대료를 수수료를 준대요. 네. 그래서 반달치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고 학생 돈이 안 나와가지고 TA 월급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이 변호사 우리 학비 중에 학교가 고용한 변호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미국 대학들은 하도 소송이 많은 나라니까. 근데 변호사가 자기가 어떤 분야에 변호 잘해서 잘한다고 자랑하는 광고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여기 지금
뭐 조수진이 그런 변호만 골라서 했다, 경력 쌓았다 자랑했죠. 그 자랑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럼 이혼 전문 변호사는 남들 이혼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네. 예, 정말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다. 그게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경력을, 그분이 그걸로 경력을 쌓으면 그쪽 전문 변호사인 거죠. 오히려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가를 좋은 거죠. 찾죠. 당연히 전문가를 찾죠.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 원리를 저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변호사들하고를 조롱할 때 앰뷸런스 체이서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철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 그래서 그래서 변호를 그 범죄로 옹호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그렇게 되면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헌법죄로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누가 거기다가 저걸 줍니까? 그러니까 예. 공직자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시장 원리나 법치주의의 저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성 변호사인데, 이제 학교가 고용해서 학교 이제 본관에 쭉 변호사가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하고 가서 만났더니, 계약서 맞다. 이거 표준 계약서. 너 그렇게 사인을 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차례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가지고 법원 등기번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집에 막 이렇게 담보 같은 게 막 걸려 있으면 중간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회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번호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안 주면 그 부동산 업자가 사무실에서 안 주면 그게 연방의 세입자 보호법의 위반이라서 네가 그냥 나올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큰 부동산 사업자니까. 두 번째는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 소리나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지 않냐. 안 시끄러워도 가서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나는 예민해가지고, 에어컨 소리나 냉장고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내 헬스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3일 내로 액션이 없어지면 그것도 또 연방법 위반에 의해서 네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이, 그냥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저 들어갈 때 새로 바꿔준 냉장고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러면 야반도주를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저한테 해주는 게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무실 메일박스에다 키를 놓고 밤에 그냥 이사를 가래요. 그러면 네가 들어가는 건 미국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이곳에 살다 딴 데 가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거든요. 나가 여기 니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그걸 가지고 집주인이 이 사람이 과거에 다른 아파트 임대 살 때 집주인한테 돈을 제때 냈다나 이런 신용 조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아파트에서 다른 민간 아파트로 가면 야반도주하면 다른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위반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기혼자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이 너를 찾을 방법이 없대요. 미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가 너의 주소를 알려줄 수가 없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소송을 제기해도 하나는 걱정할 게 없대. 너 소득이 작아서 너 돈 있으면 부탁할 만한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거기다가 현금을 옮겨놓고 네 구자에 돈 안 내놓고 티에 월급 받는 거 가지고는 차압할 수 기초생계비 미만이니까 가난하니까 차압할 수가 없어서 저도
돈을 뜯길 리가 없다. 너 생활비가 없으니까 혹시 돈 많은 거 있으면 옮겨놓고 야반 도주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너 지금 졸업할 때까지 재판 날짜 생기면 시험 있다 그러고 변기 요청하고 그런 거 자기네가 다 해주면 네. 3심 확정될 때까지 너 졸업할 때까지 절대 문제가 없다. 안 끝난다. 이게 요새 트럼프가 쓰는 정당이 재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연 전략이요. 예,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네가 딴 데로 가도 학교에서는 계속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에서 그 전 건 안 하니까. 그러고 네가 나간 것들을 그걸 다 받으려면 집주인이 다름에 원하는 사람이 와도 세입자를 두면 안 된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 계약 기간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근데 너한테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걔들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위해서 재판을 걸 가능성도 적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빈 기간에 대해서만 네가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을 하면서 이제 네가 남은 방법은 야반 도주밖에 없다. 그 대학이 고용한 변호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예. 거예요. 그게 변호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무슨 도덕적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호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정의에 반하는지는 검사하고 판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변호사한테 가장 유력한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사회가 이게 아직도 돈 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에서 의심을 제기하고 이거가 만약에 정말 문제다, 반사회적이고 다른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이걸 막는 일은 검찰하고 법원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의해서 이를 징계받았다는 저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거 진짜 징계받아야 되고 변호사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노시아 변호사. 노시아 변호사. 권영애 변호사가 한때 뉴스가 한참 됐었죠. 의뢰 받아놓고는 안 나오는, 재판에 안 나가는. 재판에 계속 안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면허를 박탈되고 이런 3명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실에. 이게 성실 의무 위반은 바로 그 에이전트 계약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뢰인한테 자기 돈만 받고 일 안 해준 거잖아요. 이게야말로 사기죠. 이게 진짜 사기. 그러니까 변호사 잘 활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법률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고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정책하고 비전은, 미래 비전은 완전히 실종된 도덕성 검증으로, 이게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가 나쁜 놈이니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나쁜 아이디어를 가진 놈이다가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문석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나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가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덕성 바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막 바뀐다고 하는, 이게 이제 거의 성황당 선거를 하는 거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그리고 시장 경제나 법치의 원리 같은 것들이 하나도 존중되지 않는 그런 국민의 인식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보수적 가치들을 우리가 선거에서 보게 되고, 자유주의의 이상론에 대해서 방어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그런 정치를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야만적이고 미개한 정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경건대성이고 직업의 분화조차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